관심이 모였던 미국의 1차 대선 TV 토론도 끝이 났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사퇴론까지 나올 정도로 트럼프 후보와 압도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토론 결과에 따라 국가별로 명암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독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을 더 빠른 속도로 매각할 것이란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눈썹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1차 TV 토론도 끝이 났는데요. 사실상 트럼프 후보의 완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금요일 방송의 그 제목을 달 때 예. 사실상 47대 대통령 선거 1차 TV 토론에서 바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예. 결정된다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뭐 TV 토론 내용은 시청자분이 이렇게 주말을 통해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홍 앵커가 경제식이 높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이든 후보가 중간에 자진 사퇴하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트럼프 진영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사실상 지금 자진 사퇴는 나오고 대안적인 측면에서 해리스라든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든가 미시간 주지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자진 사퇴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미국은 금권 정치이기 때문에요. 돈 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아마 문제는 그 자진 사퇴는 하지 않으면 2차, 3차 TV 토론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TV 토론 횟수가 좀 줄어들고 두 번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바이든 이렇게 지금의 대통령이 좀 많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극단적 표현을 오늘 아침에 자제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치욕이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쪽에 얘기들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원래 그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서 좀 부각되면 월가는 좀 반깁니다. 아시겠지만 공화당의 전통이라는 것은 친월과 친증시, 그다음에 친기업 정책을 취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TV 토론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압도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대 지수가 사실상은 떨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이 공화당의 전통을 깬 상태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월가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더 손해했는데요. 또 실제로 돈도 사실 그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에 더 이렇게 돈을 몰아주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트럼프가 이렇게 압도하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사실 그날 5월 PC 물가도 당초 예상치 2.7에서 2.6으로 좀 이렇게 지수적인 예. 측면에서는 그 호재성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동반 하락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에서 이색 토론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머스크 그리고 잭슨 황, 그러니까 두 인물이 사실상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이 둘의 입장이 상당히 대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미국 증시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예. 이 TV 토론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 다시 말하면 일론 머스크와 엔비디아의 젠스 랑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월가에서 상당히 관심이 됐었는데요.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친 트럼프를 표방하고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을 밀었던 일론 머스크는 얼굴에 회색이 돌았다, 화색이 돌았다. 예. 이런 게 이제 얘기가 현지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친 바이든을 표방했던 젠스 랑 같은 경우에는 침묵 속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아무런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이번에 1차 TV 토론에서 부각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이민 반대 정책을 취하고 순수 백인계를 존중하는 이런 쪽이 이제 미국의 이렇게 국민들에 대한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중국 정책을 표방한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딱 두 사람의 입장이 나오겠죠. 미국의 순수 열동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부각하면 부각할수록 가장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쪽에 이제 생각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다음에 앙띠 프리네가 바로 그 젠스 랑이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두 번째는 중국과 대만을 같은 각도에서 트럼프는 봅니다. 한번 일기 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각도에서 보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국 일제 체제, 중국 체제에 대해서 똑같은 각록에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만에 대해서도 바이든 입장보다는 대통령보다는 더 적대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에서 젠스랑의 입장을 시청자분이 아실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TV 토론 하루 모습이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가는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트럼프가 후보가 이렇게 올라오면 올랐다라서 벌써 $200 가깝게 이렇게 되는 상태고요.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예.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테슬라가 지금 올라갔고요.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지금 트럼프가 박대선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그다음에 젠스랑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는 바이든은 사실 기후 변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죠. 그래가지고 태양광이라든가 뭐 조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의외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바이든이. 그리고 전기차가 의외로 좀 떨어진 것도 다. 근데 테슬라만큼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혜택 때문에 올랐다. 다른 그 전기차 관련되는 이게 주가가 떨어졌다 하는 것도 하나의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종별로 이런 수혜지냐 아니냐 하는 모습은 이렇게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수차례 진단해 드렸지만 이 트럼프 후보는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중국이 유독 긴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겠죠. 예. 왜냐하면 IMF라든가 올해 그 1월 말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는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세계가 모두 트럼프가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세계 경제에 이렇게 디스토피아라 표할 만큼 최대 리스크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피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1기 때 대중 정책이 중국의 존재를 아주 부정하는 나바로 패러다임이거든요. 나바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기 때에는 아주 핵심적인 경제 참모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중국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 중국은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원이 공산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이거든요. 또 한 가지 그 1기 때 USTR 대표를 했고 이번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무장관 물망까지 오르는 그래서 아서레프와 함께 재무장관까지 이렇게 오르는 사실 그 로버트 라이하이어도 대중 강경론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집권 얘기에 벌써부터 즉 경제 참모의 섀도우 캐비넷이 찾아주는 몇몇 임명은 대부분 대중 강경론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대중 강경론자 관련된 공약이 하나 나왔었죠.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소득세 폐지다. 그러면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세수가 펑크되는 몸을 이렇게 뭐에서 보존될까 하는 측면은 역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가지고 보존시키겠다 하는 것도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실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의 대중 이렇게 정책이 앞으로 정책 대결이 되면 될수록 더 나올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피터 나바로 교수거든요. 이 양반 얘기로 보면 한 100% 보복관세를 때릴 수 있다 하는 쪽이고 행정명령으로 때릴 수 있다 하는 입장이 아마 정책 대결에 해서 구체화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는 대중국과 관련된 공약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TV 토론에서 트럼프의 북악부에 인해서 시진핑의 현지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중국은 새로운 것을 행동을 모색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낍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는 시진핑이 얼굴을 좀 찡그렸다 하는 그래서 뒤쪽 배경도 우리 예. 이렇게 김 AD께서 이렇게 조고 있습니다는 좀 얼굴이 좀 심상치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트럼프는
좀 이렇게 원래 저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그게 현지 분위기다. 중국 현지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도 지금 중국이 이미 달러화를 많이 매도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의외였습니다.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절하를 방지한다는 목적이긴 하지만 예. 달러 보유 달러를 외환복으로 매다 파는 것은 사실상 의외였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은 의외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중국이 보유 달러를 팔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유 달러를 팔아서 금을 이렇게 사는 이런 쪽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시진핑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과제죠. 탈미국하고 탈연준하고 탈달러화 추진해서 위안화 국채 과제, 박스닉 과제, 시진핑의 야망이죠. 이런 체제 구축이란으로서 이렇게 추진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질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위안화가 절하되니까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이 이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각종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이든 증시든 이런 점의 크레딧 크런치, 자금 경색을 풀기 위해서 사실상 위안화 그 절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습니다는 예. 위안화 절하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이탈하는 소위 Great China Exodus 현상, GCE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위안화 약세되면 환차선이 증가하겠죠. 예. 중국 내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의 환차선이 증가하니까 결국 외국 자본이 이탈이 되죠. 강제이죠. 가뜩이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신용 경색이 심한데요. 외국 자본 이탈까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 매도 한번 해보자. 그럼 위안화가 절상되겠죠. 예. 그러면 외국 자본 이탈 방지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자금도 들어오겠죠. 예. 이런 메커니즘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문제에서 이렇게 파크스 스니커 구상과 함께 최근에 외국 자본 이탈과 위안화 약세 간의 미셔스 사이클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달러 매도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금액이 미 환율 보고서에서 보면 우리 돈으로 이렇게 친다면 한 37조 원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만요. 이게 예. 4월까지 잡혔습니다. 아. 그래서 5월, 6월 달은 빼고 4월까지 잡힌 게 37조 원. 이 정도의 4개월간의 모습이라 이렇게 본다면 약 지금 한 상반기만 70조 원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 일본도 시장 개입하기서 엔저 방지역에서 한 100조 원 들여보였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한 여기도 70조 원. 우리도 좀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자국통화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아주 들이붓는 달러 매도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내일 정도의 아시아 국가들이 왜 달러 강세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가 작년 10월에 113보다는 좀 낮습니다. 예. 105인데 부담은 역대로 최고로 높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하는 것은 내일 정도에 한번 다른 이슈가 없으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달러 매도세에 대해서 미국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올해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관철국 대상국에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달러 매도하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이런 모습이 발빠르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달러 매도할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중국이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 입장에서는 그만큼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재발할 우려가 있죠. 첫 번째 부담. 예. 두 번째는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에는 어떠냐? 탈미국, 탈페드, 탈달러를 추세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시진핑의 야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지금 상태에서는 그동안 바이오 문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AI의 첨단 기술 전쟁에 대해서 사실 중국이 밀리는 분위기에서 중국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시진핑이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번 계통을 반관할 때는 다시 말하면 중국이 달러 매도를 하는 것을 반관할 때는 시진핑이 흔들리는 체제를 더 재공고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몰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미국 측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의 보유 달러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가 아시겠습니다는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달러 정책을 투 트랙 이원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달러 인덱스는 왜 이렇게 낮을까? 근데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이 세계 최고일까? 하는 것은 이 시청자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거든요. 달러 인덱스 구성 항목의 약 70%, 유로화만 치면 58%, 이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미국이 약달러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아시아 국가 통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달러 정책을 취하거든요. 예. 이게 유럽에 대해서는 약달러, 그다음에 아시아 통화에 예. 대해서는 사실 강달러 정책이니까 달러 인덱스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구성 통화의 약 58% 유로화, 그다음에 영국까지 포함하면 한 70%니까 약달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인덱스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시아 국가 통화에서 강달러니까 인덱스는 낮은데 아시아 국가들은 왜 이렇게 높게 할까? 자, 인덱스에 구성하는 측면에 달러 인덱스 구성이 일본뿐이 없거든요. 지금 보겠습니다. 아시아 통화에서 강달러니까 엔달러 환율 160일엔 깨지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160일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일본이 약세가 되는 거죠. 그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 예, 정책이 되는 거죠. 중국의 위안화도 7.30 뚫려. 한국도 원달러 환율이 뭐냐? 좀 지난 주말에는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1,370원대를 내려오긴 했습니다는 여전히 원화 약세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으면 왜 시청자분이 궁금한 게 왜 인덱스는 낮은데 달러 인덱스는 낮은데 아시아 국가들은 왜 이렇게 엔저, 원저, 위안화 약세 이런 쪽으로 해서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자국 통화 약세가 될까 하는 측면은 오늘 이렇게 간단히 예.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해서 중국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중국의 달러 매매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까지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아시아 국가들이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지 확실히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자, 지금 달러 매각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 속도도 같이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예. 지적해드렸습니다. 워낙 그 미국의 국채 매각 이 부분이 의외로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국채 매각을 한 시점은 1단계가 페드가 금리를 인상한 2022년 3월서부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국채 매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국채 매각할 때 한 1조 3천억 넘다가 최근엔 7,500억 달러까지 붕괴됐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채 매각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2단계인데요. 그런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고관세를 부과한 이후에는 국채 매각 속도가 더 빨라져서 이것을 2단계로 꼽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중국이 2단계에서 국채 매각을 더 빨라지게 할까 하는 측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국채 매각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죠. 달러 강세하죠. 그럼 위안화 절하합니다. 그러면 고관세를 무력화되죠. 중국 입장에서 대응하는 거죠. 그럼 디프레스 치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각을 더 빨리 한다 하는 것이 2단계고요. 앞으로 3단계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대중국 강경론자, 강경의 트럼프가 지금 상태에서는 11월 5일 날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기 때 사실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으리렁거렸던 중국과 그렇게 미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이 어떻게 됐는지는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자진 사퇴한다.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자진 사퇴하더라도 지금 거론되는 해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물이 트럼프에서 버금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1월 15일 아이 코커스를 통해서 정책 대결이 되는 전당대 이후 전까지 인물 검증 기간 동안에 이것도 선거 기간이거든요. 예. 이런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를 못했던 민주당의 대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자진 사퇴 이후에 만약에 제2의 인물이 민주당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은 포기되는 게 아니냐,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국채를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트럼프의 당선 이전에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채 매각 속도를 빨리 하는데요. 그것이 보여줬던 게 TV 토론 직후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모습입니다. 예. 금요일 여기였지만 금요일에 이게 보면 일정 그래프를 보면 마지막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TV 1차 토론 직후에 결과가 나온 예. 가닥이 잡힌 나위에 자 그때는 PC 물가도 안정됐지 않습니까? 국채금리 떨어져야 되는데요. 바로 뭐냐?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수급상에 중개 국채 매각 속도에 예.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럼 반드 서프라이 공급 증가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죠. 그런 현상이 벌써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중국의 국채 매각으로 지금 미국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걸로 예상되거든요.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응도 더 발빨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면 예. 다들 부담이 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TV 토론에 잘못했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아주 치명적인 아마 타격이 될 거 이렇게 보이고요. 예. 앨런도 부담이죠. 재무부니까. 그렇죠. 재무부니까. 그래서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하는 입장에서는 재무부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페드 입장도 사실 그 파월 입장도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지난 주말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면 예.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5월 달까지 모습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요 원래 근거로 보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만들었던 겁니다. 브라더 국가가 만든 상태에서 금융위기 때는 캐나다가 마크 커니가 영란은행의 총재까지 유색 인종이 그 고답적인 영란은행의 총재까지 가는 데 있어서 수입해 가는 데 있어서 마크 커니가 누구냐? 미국의 금융위기 때 캐나다가 브라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훌륭한 극복에 아주 공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때의 이런 금융위기 상황에 은행기관들이 어떻게 됐냐 하는 측면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을 사실 그 만든 체제를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은행주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올해 5월 달까지 스트레스 결과가 반영되는 거고요. 그러나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서 아주 아킬레스건에 있는 이러한 그 은행들에 갖고 있는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각한다면 사실 미국의 금리 위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 심각성, 바이든도 어렵고 앨런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파월도 곤욕스럽고 또 미국의 금리 위기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제닛 옐런이 주관하는 34년 만에 재개됐던 마이백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 사실 가장 파트너 국가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예.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의 국채 매각분을 좀 사줘라. 그런데 일본이 지금 상태에서는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도 이렇게 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바이백 계획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상업용 부동산 얘기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상업용 부동산은 그 중국이 가장 매각이 아마 집중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앞으로 한국 증권사를 비롯해서 해외 투자는 위계 금리 나면 이게 개선될 것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 사항이 금리보다는 더 높습니다. 중국의 국채 매각은 수급에 직접적으로 건드리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금리거든요. 예. 실제로 플레이어들은 보이는 금리, 시장의 국채 금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도 컨언드럼 현상, 스쿼트 현상, 미국의 국채가 중국의 매각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면 상업용 부동산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미중 간의 국부 전쟁에서 중간자 예.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트럼프가 부각됐을 때 미중 관계를 여기에서 중간자 입장에 선제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정부는 바이든만 의외로 좀 쏠려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게 선제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